도그파이트의 중요성을 느끼던 미 공군은 전투기의 역사를 바꾼 에너지 기동성 이론을 발견하게 된다. 미국은 이론을 바탕으로 4세대 전투기의 대표작 F-15 이글을 개발해낸다. 이후 1982년 F-15는 베카 계곡 공중전에서 시리아 공군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전설의 시작을 알린다. 그러나 미국은 F-15의 막대한 운용비를 고민하게 되고 그 결과 경전투기 F-16을 개발하게 된다. 1970년대 개발된 4세대 전투기가 4.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며 현대에서의 활약상은 무엇인지 공중 우세의 서막 4세대 전투기 진화 3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이 F-16이 공여돼가지고 운용 중에 있잖아요. 예, 이거는 맞습니다. 또 어떤 상황인 건가요? 약 10여 기의 F-16 기체가 우크라이나에 도입돼서 작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한 기체 수는 비밀이기 때문에 네. 보안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0여 기가 전력화돼서 지금 이 전장에 투입된 와중에 4기 정도가 손실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 비슷한 작전에 손실이 됐는데 가장 최근에 손실된 게 6월 29일 작전에서 손실된 기체입니다. 조종사는 막심 우스티멘코 중령이라는 분인데 베테랑 파일럿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전에 추락했던 3기의 F-16도 비슷한 작전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어떤 작전이냐면은 러시아에서 드론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그런 작전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군에서 F-16이나 아니면 가용한 자산을 띄워서 요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인기가 좀 느리잖아요. 느리기 때문에 고속인 F-16기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가 적절하진 않다. 그래서 실속에도 잘 걸릴 수 있다는 건데 당시 그러니까 6월 29일 날은 무려 477여 대의 러시아의 각종 드론과 60여 발의 미사일을 공격을 했던 그런 날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게 발틱 3국을 공격하려는 러시아의 신호탄이 아닌가 싶어서 나토군이 그날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확실하게 이 사건 조사는 안 끝났지만 우스티멘코 중령이 실속을 해서 추락을 했는데 추락하기 전에 7기의 드론을 요격을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인구 밀집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 탈출 시기를 잡지 못하고 계속 기체 방향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전사를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왜 F-16기가 그리고 그 베테랑 파일럿이 실속을 당해서 추락했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느린 기체를 따라잡다 보니까 실속이 걸린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파괴한 이 기체에서 파편이 튀어서 파손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하 식별 문제.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군기를 적군기로 오인해서 페이트리엇 미사일이 아군기 2기를 격추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을 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가 식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최신의 지금 대두되는 이론 중에 하나는 드론이 477대라고 했잖아요. 드론 중에 무장한 드론이 있을 수 있다. 즉 일반 드론을 미끼로 F-16 같은 고가치 자산이 그 드론을 격추시키러 오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드론이 그 기체를 격추시켰다라는 근데 소식도 있습니다. 기장님, 네. 전투기로 드론을 잡는 건 약간 호랑이가 생쥐 사냥하는 느낌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이란전 보면 이란의 드론들을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훈련을 많이 하고 타겟팅 파드로 보고 요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저속기들을 많이 요격하는 거를 했었어요. 그거는 전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돼안대가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걸로 뭔가를. 왜냐하면 지금 떠오르는 위협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투입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가설들 중에 야간 작전에서 SA 그리고 실속 여기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좌가 아니라 단좌였기 때문에 복좌했으면 서로 이제 얘기해주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너무 포커스되다 보니 그럴 가능성.
이럴 수 근데 이제 있다. 실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엔진을 좀 강하게 틀면 이게 복원이 안 돼요? 가능한데 네. 그 시기를 아마 야간 작전이라서 놓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이 드론들이 이제 앞으로 어차피 많이 나올 거니까요. 프로펠러 전투기의 재등장은 이게 생각을 할 수 없을까요? 그거에 대해 생각 많이 하고 있죠. 왜냐면 속도가 적으면서 같이 가면서 오래 채공하면서 볼 수 있는 대안은 그렇죠. 프로펠러. 어... 많은 각국에서 지금 연구하고 투입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는 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볼 수 있는 아주 구형 소련에서 만든 항공기에 후방석을 열어서 거기 기관총을 장착해서 왜 우리 옛날에 진주만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조종사는 따로 있고 뒤에 후방사수가 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드론을 격추시키기도 합니다. 프로펠러 전투기가 뭐 500km 이상 이제 이 비행이 가능하고 느려도 실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드론을 만약에 요격하러 나간다면 우리의 지금 제트기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었는데 가능성도 있군요. 네. 문제는 드론을 어떻게 표적을 획득하고 가느냐 문제인데 프로펠러가 그 능력이 없으니까 뭐 육안으로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레이더 시스템. 그러면 이제 또 조금씩 네. 바뀌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F-15, 16 이렇게 70년대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기체인 만큼 현재도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점을 중점으로 좀 개량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껴놨던 4.5세대 네. 이야기를 해야 드디어 되는데, 나왔습니다. 예, 하나는 기존에 있던 기체를 개선해서 가성비 좋게 4.5세대로 능력을 향상시킨 것. 또 하나는 아예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4.5세대부터 발전형으로 5세대에 근접하게 가게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큰 범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기종으로 알아보면 슈퍼호넷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기체를 이제,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운 기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KF-21 같은 기체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특성이 있지만 가장 큰 특성은 A사 레이더나 그 급의 레이더를 장착을 해서 다른 4세대급보다는 비약적으로 관련 기술이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몇 가지 추가를 하면 4세대 전투기인데 5세대급으로 올리고 싶은데 가능한 것만 거기다 발췌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레이더. A사 레이더. 두 번째는 네트워크 센싱이 중요합니다. 아까 F-35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량의 네트워크를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그리고 방어 시스템. 여태까지 4세대, 3.5세대, 뭐 3세대에서 없었던 그냥 RWR 하나가 아니라 다른 미사일도 많거든요. 위협들. 그거에 대한 다중 방어 시스템을 뭐 전자전 뭐 이런 걸 수트 하나를 컨피그레이션 하나로 만들어서 입히는 거죠. 그래서 보강을 시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세대. 그래서 총평을 하면 가성비 좋은 스텔스성을 가진 4.5세대 이상급의 멀티롤 전투기를 원하는 고객에겐 안성맞춤인 기체다. 약장수세요? 저 업체들에서 좋은 이 연봉을 제시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아니 근데 이 K방산이 딱 그렇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가성비가 뛰어난 뭐 그래서 우리가 이 KF-21의 미래가 발달하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공군에 배치된 KF-16도 이제 KF-16U 버전으로 이제 계획이 됐다라고 하는데 A사 이제 레이더가 달릴 거잖아요. A사 레이더가 달리는 것은 이 전투기의 체급 차이가 얼마나 변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0.5에서 1.2. 4.0. 아, 말이 근데 되네요. 아까 허주님 얘기하실 때 잠자리 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얘기가 달라집니다. A사하고 기존의 레이더는 그냥 기계식 레이더거든요. 첫 번째 기계식 레이더는 그냥 하나예요. 총 한 방이라도 맞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잠자리 눈은 네네. 수백 개의 소자로 눈을 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눈이 하나 없어져도 나머지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동공이 엄청 많이 달려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눈이 하나였던 거랑 100개였던 걸 보는 게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초창기에 우리 2세대, 3세대에서 스페로 미사일을 발사할 때 레이더로 계속 주사를 해줘야 되면 이 기계식 레이더는 딴 거를 못하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A사는 너는 그걸 하세요. 저는 딴 걸 할게요. 다른 눈으로. 동공 수백 개 중에 하나만 쳐다보고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일하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원거리가 되면 10개를 모아서 하세요.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건 알아서 AI가 판단해. 네, 거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리가 멀리 갈수록 레이더의 출력이 세져야 되니까 눈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모아서 이걸 하세요.
저는 나머지 가지고 공대지 공격을 하겠습니다. 모두도 멀티 모드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예전에 기계식일 때는 에어 투 에어, 그럼 에어 투 에어 레이더만 돼요. 에어 투 그라운드를 할 때 적기가 오면 저는 못 봐요. 근데 그거 동시에 할 수 있죠. 그런 일단 멀티롤적인 측면 외에도 적이 재밍하면 여기 먹통이 돼요. 주파수가 하나니까. 네네. 근데 A사 레이더는 그 소자마다 주파수를 다르게 사용해서. 너는 재밍돼서 전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재밍하는 전투기도 재밍하는 항공기도 전 대역을 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재밍 항공기도 또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스텔스도 재밍 돼요. 예, 그러니까 재밍에 대해서 회피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레이더의 파워, 재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거리하고 가지고 있는 출력이거든요. 네네. 기존에 있는 레이더보다 출력이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재밍될 수 있는 거리를 만약에 이만큼 재밍됐을 때 난 이 정도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 저 생존성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A사 레이더의 어떤 출력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아. 그 비행기의 크기에 따라 레이더를 얼마나 크게 만드냐 적게 만드냐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KF-21이나 뭐 F-15 같이 큰 비행기에다 다느냐 FA-50처럼 조금 작은 거에 다느냐 해서 회사가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KF-16U와 이 KF-21에 달리는 A사의 출력은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F-16은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산 F-16에는 미국산 A사가 달리고 KF-21에는 우리 A사가 달리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건 우리나라 플랫폼에다 장착. 그럼 만약에 진짜 KF-21이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받게 되면 이건 진짜 엄청 여지껏 K9 팔던 거하고는 급이 다르겠네요. 창군이래 또 단군이래 또. 단군이래. 또 하나 A사 레이더의 재미난 점을 말씀드리면 A사 레이더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되면 눈 부분을 안 보여줍니다. 대부분 D 아니면 눈 부분에 커버를 안대를 씌우죠. 그래서 저게 레이더야 이러십시오. 네,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조로 그 잠자리 눈을 배치했는지 이거 자체가 극비입니다. 그렇군요. 그걸 알게 되면 또 우리의 가상의 적이나 적국가에서 보고서 그거를 또 창가 방패식으로 또 개발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재밍을 할 것이냐. 네. 또 최근 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F-16 전력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게 혹시 미국의 좀 의도가 있는 건가요? 예, 지난해 미군이 새로운 아태 전략의 일환으로 제7공군의 전투력을 최적화하고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실시했어요. 그런데 그 실험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예, 오산 비행장에 원래 F-16기들이 있었는데 군산 비행장에 있었던 제36 전투 비행대대의 기체 9대가 오산 비행장으로 배치되면서 오산에 배치된 F-16이 31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슈퍼 비행대대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1년간 전투 효율성 및 이 극대화 실험을 실시가 됐고 어느 정도 만족을 했나 봐요. 올해에는 또다시 약 30여 대를 추가해서 2단계 실험에 돌입을 한다. 즉 이건 이전에는 슈퍼 대대였는데 이젠 울트라 대대가 되겠죠. 그리고 일본 미사와 기지에 전개돼 있던 최신형 F-16기들이 있습니다. 그 기체들이 오산으로 전환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깐만 그러면은 미사와에서 오산으로 오면은 미사와는 비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사와가 비는 게 아니라 미사와 기지에는 F-35가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미사와 기지에 있던 F-16이 오산으로 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에 있던 A-10 기들이 이제 퇴역을 해요. 그러면서 그 기체들이 빠져나가면 전력이 비지 않습니까? 그 전력을 채우는 데 있어서 오래된 A-10기보다 다재다능한 최신형 F-16으로 그 자리를 메꾸겠다라는 게 있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은 중국의 5세대기 혹은 4세대기가 이제는 눈앞에 위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을 막을 때 적과 더 근접한 거리에서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전방에 적어도 4.5세대로 전력을 극대화시켜 놓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는 한반도와 일본 쪽에는 4.5세대 그리고 5세대급 미군 기체들이 전력화될 겁니다.
2000년대 이후 4세대 전투기는 스텔스기들이 배치된 이후에도 여전히 전장에서 주력을 차지한다. 이에 각국은 A사 레이더를 포함해 전투력을 끌어올린 4.5세대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한다. 한국 공군도 KF-16 개량과 KF-21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주한미군 역시 기존의 F-16을 4.5세대로 업그레이드하여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4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번에 카슈미르 공중전 정말 전 세계가 주목을 했었죠. 왜냐하면 4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상대국들, 흔히 얘기하는 적국이라고 표현되는 진영의 무기 체계도 붙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 카슈미르 공중전을 통해서 프랑스 라팔 그리고 중국의 J10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뭐 라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은 전투기입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돌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소형 기체인 반면에 폭장량이나 아니면 능력 자체는 우수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항공기의 성능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기체를 대형화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의 체급은 묶어놓고 능력 자체, 근육을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전체적인 몸을 부풀린 게 아니라 항공기의 근육을 키웠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전투기이고 게다가 인도 공군이 운영하는 스탠다드 F3R 버전은 A사 레이더가 장착돼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그렇게 쉽게 격추될 그런 무기체계는 아니에요. 게다가 원거리 타격 무기로는 마 4 이상의 300km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티어 미사일도 운영이 가능한 기체입니다. 중국이 J10C로 가면 2007년에 처음 공개된 전투기고요. 그리고 2003년에 A형이 배치됐는데 사실 J10C는 F-16에 대항하기 위한 기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체고요. 포지션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체들을 보면 모양도 거의 비슷한 기체들이 계속 나오는. 그렇죠. 근데 J10C는 F-16과 좀 모양은 비슷하지 않은데 네네. 그 내부가 좀 많은 부분 F-16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C형의 최고 발전형은 4.5세대까지도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캐시미르 공중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뒤에 어떻게 보면 인기가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선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기체들이 계속 인기가 올라가면 나중에 우리 KF-21에 라이벌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엔진 역시 C형 정도 되면은 더 좋은 신뢰성 있는 엔진으로 교체가 됩니다. FWS-10B 엔진이 장착이 됐고요. 그리고 원거리 타격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250km까지 타격이 가능한 PL-15 미사일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서 이 카슈미르 공중전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정말 라팔이 이렇게 격추될 거라고 많은 분들은 예상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여러 가지 시점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전투기 대 전투기로 보는 측면이 많으면 그걸 해석하는데 좀 곡해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 가진 기체로 시작한 라팔과 초기에 별게 아니었지만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나타났을 때는 초라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면서 나타난 J10C의 문제. 그리고 하나는 인도 공군과 파키스탄의 지휘 능력. 이런 걸 토탈 다 보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보면 더 곡해가 됩니다. 아, 단순히 너냐가 아니군요. 네. 대부분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FWIC, 해군의 탑건 스쿨에 해당되는 미 공군의 FWIC에서 나타난 문서가 있어요. 공중전에서 승리의 요인 첫 번째는 조종사입니다. 원래 예전부터 파키스탄 공중 파일럿들의 능력치가 인도 파일럿보다는 유리해 있다라는 이렇게 소문 같은 게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본 파키스탄 조종사들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인도는 당나라군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두 번째는 무장입니다. 공중전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무장. 그래서 지금 PL-15 무장이 어떻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 라팔이 가졌던 미티어는 어떠느냐. 미티어는 차후에 우리 KF-21에 달리 무장이 되게 민감한데요. 네. 이런
비교 말고도 세 번째 기종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네. 그거를 적의 장점을 약점으로 만든 게 이제 제밍. 파키스탄 공군이 제밍을 잘했고 그 좋은 무장과 좋은 성능을 가지는 라팔이 사실 공중전에서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 거는 적의 제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능을 다 가지면서 적이 가진 능력을 50% 이하로 저하시키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제밍을 하게 되면 내가 라콘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예를 들어서 100km라고 봤을 때 네. 제밍 때문에 이 파워가 거리가 멀면서 안 돼요. 그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적은 100km의 무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50km에서 라콘을 한다? 그럼 이미 적의 미사일은 날라오고 있죠. 제가 알았을 때는 저쪽보다 내가 훨씬 더 사거리가 길고 레이더도 좋지만 저쪽에서 째밍 이렇게 하면은 이 거리를 안 잡히네 하고 들어가다가 적의 그렇죠.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예, 거예요. 사실 이 제밍이나 전자전 기능이 없으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적의 무장입니다. 적의 사거리가 나보다 짧아? 저는 자신 있게 쏘면서 그렇죠. 다른 기동을 하면서 공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무장이 짧아요. 그러면 저기서 먼저 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방어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갈 때까지 쏘고 맞는지 보면서 방어적. 이거는 상당히 억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데 여기에 제밍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실제로 제밍 전자전 전력에다 해봤는데 라콘이 안 돼요. 불입이 떠요. 왜냐면 레이더가 돌아가니까 제밍하는 순간 거기서 라콘하는 순간 제밍 파들이 막 오면서 라콘을 풀리게 만들어요. 그래 라고 냈는데 삐삐 하고서는 이게 풀어버려요. 네. 그러면 이걸 라콘을 해야 미사일 발사할 수 있잖아요. 레이더에 라콘이 돼야 뭘 쏠 거 아니에요. 못했잖아요. 적은 오는데 이게 안 되네. 두 번, 세 번.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쐈겠죠. 저는 위대인 도구 파이팅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미 맞은 거예요. 형사들이 수갑을 딱 잡았는데 촥 풀고 탁 잡았는데 촥 풀고 예, 그겁니다. 그런데 A사 레이더가 들어오면 그 기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라팔도 다 못한 건 아니고 그 성능이 저하됐다, 디그레이드 됐다라는 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다들 무장도 있고 저게 좋은데 왜 그랬어? 파키스탄 공군이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제밍도 하고 신무장도 발사를 하고 거기서 디셉션 기능도 쓰고 하면서 되게 힘들게 했구나. 반면 인도의 공군은 우리는 신두르 작전 보복이 문제야. 공중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게 맞아요. 대부분 그래서 공중전 회피하라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했지만 옆구리 맞은 거죠. 그리고 링크 시스템을 통합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단일 기종으로 왔거든요. 중국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F-16 전투기들은 인도랑 싸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규정 때문에. 네. 미국과의 조약 때문에 이번에도 사용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플랫폼으로 묶인 파키스탄 공군. 그 인도는 좋은 전투기를 다 모아놨습니다. 라팔, 수호이, 미극이, 프랑스 그리고 에이왁스도 서로 있었고요. 근데 이게 아직 통합되지 않은 거. 구체화하기 네.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들어갔지만 자기의 약점을 알고 그거를 업그레이드 중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쟁이 일어났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조금 불리한 상태에서 보복전을 하려고 하다가 공중전에서 덜미가 잡히는 느낌. 하지만 지상 타격은 다 했습니다. 결론은 인도가 원하는 목적은 수행을 한 거죠. 거기에 희생을 봤다고 봐야 되죠. 전투기가 우리가 몇 대가 떨어졌다 이건 어차피 0으로 작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소모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떨어졌을 때 경악을 한 이유는 중국제라서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능력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떨어졌을 때 경악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린 항상 미국의 작전을 봐서 그래요. 그렇죠. 한 대도 떨어지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네. 때문에 또다시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란이 사실상 공군 전력 자체가 완전히 와해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공군 전력을 개선하면서 다시 재편하는 와중에 제일 먼저 찾고 있는 게 중국의 J-10C 전투기입니다. 약 400기 가량을 도입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가성비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빠른 시일 내에 업그레이드된 거 빨리 받을 수 있다. 중국의 장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일즈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또 이란이 지금 살 수 있는
국가의 비행기가 그렇죠. 러시아 아니면 중국인데 정치적인 문제가 되죠. 러시아는 지금 팔 때는 아니라서. 자신들도 많이 해야죠. 이 미국의 공중급유를 통해서 수십 시간을 날아가서 폭격하고 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만 네.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F-15, F-16 이스라엘 작전을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대부분 모든 포커스가 폭격에 맞춰 있을 겁니다. 핵시설을 폭격하고 어디를 폭격하고 정부 인원의 리더십을 어떻게 제거를 하고 이 부분을 보는데 저는 그 과정으로 눈을 돌리고 싶어요. 네. 이스라엘 공군이 먼저 이란을 타격한 이후에 미국이 들어왔죠.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고도 대 중고도 작전을 볼 수 있어요. 침투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거의 결과만 보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진 전투기는 4세대, 4.5세대 전투기예요. 스텔스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하계곡 전투처럼 옆에 붙어 있지도 않아요. 시리아, 이라크를 넘어서 이란으로 넘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적의 나의 의도가 노출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적용한 작전은 적어도 침투입니다. 이 재밌는 게 탑건 매버릭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적의 레이더로부터 걸리지 않아야 우리가 침투하는 게 기도 비행이 유지되잖아요. 그 200여 대에 가까운 전투기들이 적어도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적어도로 들어가면 연료가 엄청 많이 듭니다. 아, 그래요? 이게 달라요. 이제 조종사들은 아는데 연료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F-16의 전투 행동 반경이 예를 들어서 450km다. 근데 거기까지 1,800km를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단 공중급유를 받아야 되는데 공중급유도 저고도에서 했어요. 그것도 안 걸리기 위해서 공중급유도 저고도에서 침투하면서 같이 한 거예요. 이거는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작전입니다. 대부분 폭격을 볼 때 저는 야 이거를 수백 대를 어떻게 공중급유를 하면서 거기 약 20대도 안 되는 공중급유 할 수 있는 전력들이 같이 가면서 200대를 갔다 올 때 같이 한 거죠. 그러면서 안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SNS 보면 비행기들이 날아가면서 급유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또 시민들이 찍은 거죠. 시리아, 뭐 이라크에서. 그게 걸린 겁니다. 하지만 적의 레이더는 안 걸렸잖아요. 눈으로는 걸렸죠. 그렇죠. 적은 몰랐잖아요. 기도 비행을 유지해서 4세대, 4.5세대가 할 수 있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저고도로 들어가서 폭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탑건 매버릭의 현대판 실전에 나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들어가면서 이란의 방공망을 이미 폭격을 끝냈습니다. 초토화시켰죠. 그러니까 미군은 스텔스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꺼리낄 게 없구나 하고 아주 플렉스하게 들어오죠. 이 두 개가 5세대와 4세대, 4.5세대에 가져갈 차이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전투기들을 급유해서 갔다가 올 때도 급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안 걸리죠. 그리고 로스 없이 전전력이 들어갔다. 이거는 공군력 사상에서 역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백하계곡 이후에 또 다른 전설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여기서 약한 게 이스라엘 공군이 이제 공대지 타격 능력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걸 했지만 못 파괴한 시설들을 이제 B2에서 큰 무장 57, 뭔가 벌써. 3만 톤의 그게 들어오면서 부시게 되는 그런 거 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항공력에서 나온 장점과 단점, 4세대, 5세대, 그 무장의 효과까지 다 본 게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투로 보시면 됩니다. 현대 공군전의 모든 걸 볼 수 있는. 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대한민국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최근 근황이 좀 어떻게 되죠? 여전히 핫하죠. 예, 보람에 관련해서는 여러 소식이 연일 들어오고 있는데 좋은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뭐 특이한 소식도 있습니다. 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양산 계획이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네. 특이한 소식은 영국 회사 롤스로이즈가 이 엔진 개발하는데 우리도 같이 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의사를 타진을 했어요. May I? 그렇죠. 기존에는 우리가 미국의 G모사와 같이 협력을 했는데 미국 회사는 좀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체를 수출할 때 엔진이 미국 기술이 들어있으면은 미국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려고 했는데 몇 차례 수출이 잘 진행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도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선택권이 두 개가 된 거죠.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셋이 됩니다. 하나는 미국과 손잡거나
또 다른 하나는 영국과 손잡거나 아니면 우리만이 아니면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여러 선택권에서 실리 있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좋은 뉴스, 특이하지만 좋은 뉴스에 들어가겠네요. 머스탱 엄청난 전투기였잖아요. 네. 그 엔진이 영국 엔진이었습니다. 초창기 엔진의 선두주자는 롤스로이스. 근데 이제 롤스로이스 참 그 항공기 엔진에도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팔면 안 되는 국가에도 좀 많이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속상한 일들이 예, 조금 있었는데 KF-21 실전에 배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예, 어떤 방향으로 좀 가면 가장 이상적일까요? 지금 전쟁의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KF-21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이제 플라이 테스트 나머지 단계는 아직 진입을 못했는데 빨리빨리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이사 레이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밍 기능 그리고 그 안티 제밍 기능에 따른 한 전자전 장비 그 슈트 개발이 저는 좀 포커스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미사일하고 무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무장을 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차후의 무장을 보면 되지만 우리가 좀 약한 게 제가 보기엔 전자전 능력, 안티 제밍 능력, 제밍 능력 이런 게 좀 라팔이 가지고 있는 첨단 수트가 있었지만 안 좋은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우리의 KF-21이 좀 K방산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은 KF-21의 핑크빛 미래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 물자라는 게 우리가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고 무조건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좋은 물건을 만들고 시기를 기다린 뒤에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지 방산 물자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KF-21 같은 첨단 무기는 단일 무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전투기는 한번 판매가 되면 40년 정도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부품 같은 것을 주요 부품을 그 나라에서 생산할 수도 있지만 생산하기 전까지는 누군가 기술 지원을 해야 되고 가서 도와줘야겠죠. 그러면 그 부품을 만든 국내 소규모 회사들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우려스러운 이야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중국의 약진. 네, 중국의 4세대, 4.5세대, 5세대 전투기들이 계속 선을 보이면서 라이벌로 좀 약간 위협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잘 이 게임을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게 4.5세대나 5세대의 가성비 좋은 기체를 원하는데 국제 정세나 아니면 외교적으로 중국 기체를 못 사는 국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요. 네. 예, 그 국가들에는 아직 KF-21만한 선택권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느끼는 거는 아까 4세대에서 5세대로 안 넘어가고 왜 4.5세대로 갈까? 거기 부분에 포커스를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4세대 전투기들의 새로운 뉴 버전이 없어요. F-16, F-15 끝. 네. 그러면 이 기종을 사용하고 있던 국가들, 특히 F-16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거든요. 이 비행기를 따라잡을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항마가 이제 라팔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라팔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아직도 F-16을 블럭을 업그레이드해서 쓰거든요. 새 거를 사고 싶어도 지금 락히드 마틴에서 그럴 만한 창구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사업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70년대 개발된 F-16을 업그레이드 없는 나라는 4.5세대로 바로 가야 되는데 기존에 그렇게 못하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 전투기 FA-50을 사간 나라들은 아 이거 운영하면서 F-16이랑 똑같은데 괜찮네? 한국 기술 괜찮네? 그러면 차세대 전투기는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뭐 이름 탁 나왔다가 뉴, 올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보다 신형 자동차가 아예 새로 하나 나왔대. 그러면 관심 확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9, K1 효과도 있어요. K9, K1 효과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군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국가 아닙니까? 우리 군이 운영하는 무기 체계는 향후 몇십 년까지 계속 부품과 AS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하는 최신형 전투기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40년 동안은 AS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 무조건 좋아할 수는 없지만 참 씁쓸한 현실이지만 사실이다 보니까 그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오늘까지 해서 4세대, 4.5세대 전투기 역사와 또 최근의 모습들 그리고 미래 청사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메시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력은 지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그냥 고철에 불과합니다. 그냥 지상에서 돌아가는 어떤 차라고 보지 마시고 이게 살아있다고 보시면 거기에 뇌에다 새로운 공기도 불어해줘야 되고 다른 것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땅에 있을 때는 아무 역할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소프트 파워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공중에서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체가 됩니다. 이 점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하는 전투기 중에 우리 국가에서 만들어낸 전투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를 우리 군이 운영하는 모습, 그 강격스러운 모습을 조만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국민들이 이 국방비를 많이 내시고 세금을 내시고 그 돈으로 이런 좋은 무기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봐요. 계속적으로 국민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군에 성원을 해주시면은 우리 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데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근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요 아드님 나오셔서 네. 저 너무 재밌었어요.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느끼지 않았을까. 네네. 뭔가 이렇게 실제 이야기들을 옆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아청을 좀 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K방산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뉴스멘탈이 전쟁과 사람은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